우리 잠을 잔다. 멍멍 대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잔다. 꿀꿀꿀꿀꿀꿀. 엊그저께 엄마가 돼지를 보고 왔는데 장바구니에 고기를 담을 수가 없었다. 조영아, 이게 뭐야? 고기야? 고기가 뭐야, 그러면? 한국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99.9%가 공장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에피소드 집콕 방콕 특집 동물 영화 베스트 감독님을 한번 모셨고요. 그리고 KBS의 영화 평론가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저는 집에서 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계약이 굉장히 늦춰져가지고 애 보느라고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 도영이 누가 봐주고 계신가요? 오늘 그 긴급 돌봄이라는 게 학교에 있어요. 아, 네. 정말 피치 못하게 아이를 맡겨야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돌봄을 해주는 학교에서 지금 엄청 컸겠어요. 그 영화 속 장면이 한 5년, 6년 전 모습이죠. 그렇죠. 영화 속에는 도영이는 한 3살부터 한 6살까지 네.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다큐 영화. 네. 그렇죠. 잡식 가족의 딜레마. 네. 오늘은 특별히 에피소드니까 이제 동물을 주제로 만났잖아요. 황 감독님을 모셨기 때문에 잡식 가족의 딜레마라는 영화를 직접 제작자로부터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님은 왜 황 감독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일단 기자로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취재를 잘하셨지라는 그 부끄러움과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작품이었고요. 처음에 구제역 그 사태를 보시면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출발하신 그런 동기 같은 것도 굉장히 궁금했고 과정 저희들은 대부분 그 현장에 못 가보니까 현장에서 느끼시는 점은 어떠셨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2010년 말부터 2011년 봄까지 계속된 그 구제역 살처분. 네, 그때 당시에 소하고 돼지가 350만 마리가 거의 대부분 생매장 되다시피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조류독감도 같이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소, 돼지, 닭, 오리를 합치면 1000만 마리 서울 인구만큼의 이제 그 가축이 매몰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돈가스 좋아했습니다. 돼지라고는 뭐 저금통 아니면 뭐 어디가 맛있나 아니면 뭐 어떤 돈가스 집이 맛있나 이런 거 뿐이었고 그 전에도 이제 저는 계속해서 동물에 대한 영화를 천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먹는 동물은 그냥 먹는 동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구제역 살처분이 계기가 되면서 이상한 질문들이 들더라고요. 저 많은 돼지들이 다 어디 있다 왔을까? 그리고 근데 저렇게 많은 돼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고기 말고 살아있는 돼지를. 맞아요. 또 하나 질문이 왜 돼지를 저렇게까지 대해야 될까? 그런 질문이 이제 같이 막 들면서 돼지에 대한 영화를 돼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죠. 잘 몰라요 사실. 영화를 촬영하면서 처음 돼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그 산골농장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돼지들이 사는 걸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동물이다. 자기가 자는 곳에는 절대로 응가를 하지 않는 그 좁은 우리에서조차도 최대한 구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과식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야채를 되게 좋아해요. 미식가구나 얘네들이. 굉장히 영화적으로는 좀 매력 있게 다가왔어요. 돼지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이제 제 마음대로 돼지를 캐스팅을 해버린 거죠. 한번 이렇게 마음이 돼지 쪽으로 가니까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공장 축산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결국 한 군데서 기적적으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들어가게 됐죠. 네.
이후에 항의 같은 거 안 받으셨어요? 영화 만들 때만 해도 어쨌든 공장식 축산에 대한 이야기나 그 채식에 대한 이야기나 또 육식에 대한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소수의 목소리였는데 지금 이제 한 몇 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동물권에 대한. 영화가 또 이 환경영화제 대상도 받으시고 실제로 영향이 있었거든요. 많은 분이 보시고 동감하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채식 문화가 형성되는데. 네, 맞습니다. 가장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모든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라고 한다면 두 그룹인데 하나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제 고기를 드시는 분들,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께 꼭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돼지를 또는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 생활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떤 식재료를 구해서 조달하고 아드님을 먹이고 이런 과정에 혹시 어려움이 없으신지. 황 감독님 식탁? 잡식 가족의 딜레마 때 이미 한 차례 폭풍 같은 저희 가족 내에서의 그 갈등, 잡식 가족의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돈가스로만 돼지를 좋아하다가 실제 돼지와 친구가 된 저는 도저히 돼지를 먹을 수 없게 됐고, 돼지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을 먹지 않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야생동물 수의사거든요. 남편은 잘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인데 먹는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채식주의자가 된 엄마와 육식을 여전히 좋아하는 아빠 사이에 낀 도영이라는 아들, 이 세 사람이 겪는 어떤 갈등에 대한 영화인데 그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네. 도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를 따라다니면서 돼지를 직접 보고 또 공장 축사는 제가 차마 데려갈 수 없었지만 엄마의 영화를 통해서 보고 이러면서 자신이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길러진 것인지 또 무엇인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알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채식 위주로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치킨 킬러였고 뭐 지금도 육식을 끊은 건 아닌데 그 사이에 굉장히 채식 지향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가족이랑 저희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전혀 불만 없이 채식하고 텃밭도 가꾸고 있고요. 벌써 상추 다 심었어요 지금. 그러나 가끔 도영이가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할 때는 있어요. 돈가스 테리안이라고 해야 되나? 간헐적 돈가스. 지금은 그런 거를 좀 놨어요 제가. 그런 어떤 걱정이나 이런 걸 좀 놓고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더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고 존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조절하고 있고 가공품에 들어간 그것들은 좀 문제예요 진짜. 편의점에서 이제 아무거나 과자를 집으면 대부분 동물성 재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우유뿐만 아니라 뭐 정체불명의 어떤 동물성 가루들, 시즈닝, 야채 맛 나는 과자여도 동물성 가루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이래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엄마로서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생협 같은 데만 가도요 동물성이 안 들어간 과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도 먹지만 이제 가끔 뭐 또 편의점에서 일반적인 과자 먹고 싶어하면 사주기도 하고. 엄마로서 저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이가 알 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또 우리 하나뿐인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육류가 생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안다라면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선택지를 요구하고 다른 것들을 먹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잡식가족의 딜레마가 사실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육아의 마음가짐이 영화의 태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저런 것도 보여드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단절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런 태도가 맞닿아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맞아요. 영화가 뭐 채식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영화는 결코 아니었고요. 공장 축산의 현실, 그 다음에 그것과 정반대로 이렇게 정말 돼지의 돈권을 이렇게 존중하는 산골농장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한계도 있잖아요. 산골농장 안에서의 또 어떤 딜레마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채식을 막상 결심했을 때 일상에서 부딪히는 또 어려움들도 과감없이 보여드리고 해서 소비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그 말씀 나왔으니까 그 이제 모범적이라고 하는 복지 농장에서도 이 새끼들을 거세하고 이제 때가 되면 어미로부터 떼어놓고 이런 이제 딜레마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실제로 어떤 네. 느낌 받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십순이가 살고 있는 농장, 원 선생님 농장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농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드문 농장이에요. 그 사료조차도 직접 만들어서 예, 발효시켜서 주시고 무엇보다 돼지들이 그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농장도 결국은 낙원은 아니더라. 돼지들의 어떤 그 운명이란 것은 결국은 정해져 있었고 또 고기로서 고기를 위해서 기르진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당근 같은 야채를 유기농으로 기르시는데 어떻게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건강하게 야채를 키울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이제 돼지똥을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완벽한 순환 농장이거든요. 돼지똥이 밭으로 가고 밭에서 난 야채 부산물이 다시 돼지 먹이로 가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인데 그 곳에서도 결국은 돼지들의 고통은 있었어요. 그래서 거세 같은 경우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웅취라는 게 고기에서 난다 그래요. 돼지의 냄새가 난다는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그거를 싫어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세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돼지를 고기 때문에 키우시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 어떤 딜레마를 갖고 계셨어요. 저도 이제 거세를 처음 봤거든요.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마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직접 이렇게 고환을 적출을 하는데 돼지들이 새끼들이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피도 많이 흘리고 그 과정에서 어미 돼지들이 또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 새끼들이 바로 이제 어딘가로 잡혀가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들이 어미가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알죠. 네. 여러 번 경험하니까 네. 이 어미들은 그렇게 끌려가서는 막 새끼 돼지들의 소리가 들리고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새끼들이 돌아오고 어미 돼지들이 막 숨기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 속에다가 새끼들 안 뺏기려고. 그래서 그 숨기는 모습들을 다 보고 그럴 때 아 이게 정말 사람 엄마와 돼지 엄마의 차이가 뭔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돼지들이 이렇게 눈만 내놓고 이렇게 지푸라기 속에 숨어가지고 벌벌 떠는데 아파서도 떨지만 이게 무서워서 떠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을 때 되게 가슴이 아팠고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와 계속 맞물려 가는 거죠. 네. 이런 시스템이. 예,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해피하거나 정말 낙원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아셨으면. 물론 동물복지농장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이 존재하고 어딘가에선 길러져 질 수밖에 없는 거라면 최대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복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안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 네.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걸 마주하는 게 힘들어서 그 영화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 이런 영화 못 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꼭 이 영화 이전에도요. 동물원에 대한 영화도 만들었었고 뭐 야생동물 로드킬에 대한 영화도 만들었었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동물이 고통받는 거를 막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는 건 제가 최대한 피하거든요.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연관해서 채식 관련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한번 요청받아서 제가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 공장 축산의 그 어두운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이 많잖아요. 네. 그때 보여드리기로 결정한 거는 15분, 20분 보는 것도 어려우면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동물들은 맞아요. 어떻게 한번 내가 그 고통을 이해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동물들은. 네. 그래서 그분들 반응은 아 이제 못 먹겠다. 이제 근데 일주일, 2주일이면 또 바뀌긴 하죠. 네. 저는 최대한 영화를 좀 가볍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일부러.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이. 실제 영화 안 보신 분들한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오히려 더 실제 현실 실제 현실이 강한 맛이라면 엄청나게 순한 맛 버전인 거잖아요. 순한 맛 버전이죠. 강한 맛이 10점이라면 3점? 한 1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면 도 사실은 제가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촬영 협조를 못 받아서 못 들어갔고 그 밖에서 어쨌든 사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했었고
이 돼지의 사랑스러운 모습, 또 도영이 어린 도영이의 어떤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니까 힘들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도영이 났을 때 2009년인데 그때부터 지금 한 11년 사이에 저는 끊임없이 전염병의 시대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바이러스 시대 육아라는 챕터를 제가 썼는데 2009년은 돼지 독감이었어요, 원래.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멕시코 쪽에 있는 거대한 양돈 공장식 축산에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됐다. 그렇게 역학조사 결과 나왔고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위력을 그때 알았는데 당시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200 몇 명이 사망했죠. 그 다음 해에 구제역 살처분이 진행이 됐죠. 조류독감과 같이. 그리고서 또 조류독감이 대규모로 일어나서 뭐 엄청난 한 번 할 때마다 정말 셀 수 없는 우리가 메모리 됐죠. 그리고서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코로나. 종류는 계속해서 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의 문제인 것이고 이게 결국은 그동안의 인간들이 너무 동물들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그게 공장 축산이 됐던 야생동물을 무자비하게 서식지를 파괴하고 잡아먹는 것이 됐던 간에 정말 이 인간들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업보가 아닌가.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동물과 맺는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여기에서 어떤 반성이 없이 계속 간다라면 지금 뭐 이거는 저는 서막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식 축산과 기후위기 또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 때만 해도 한국에서 1년에 고기로 도축되는 돼지가 1000만 마리 정도 된다라고 파악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10년도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몇만 마리 작년에 도축됐는지 아세요? 1700만 마리 정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리고 닭은 8억 마리.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인류의 역사는 더 질 좋은 고기를 더 싸게 먹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요. 축산업계 분들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 공장 축산은 잔인하다. 어미돼지를 스토리에 가두는 거 잔인하다. 또 암탉들 이렇게 배터리 케이지에 막 이렇게 가두는 거 잔인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싼 걸 원한다는 거예요. 100원만 올려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모두의 욕망이 사실은 빚어낸 지금 어떻게 보면 비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 축산이 싫고 그러니까 잘못됐고 동물복지 축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많이 줄여야죠. 많이 줄여야죠. 통 기자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원 선생님 복지농장이 순환 농장이잖아요. 그래서 작물이 비료가 되고 그 비료가 작물이 먹이가 되고 먹이가 다시 똥이 되고 똥이 다시 비료가 돼서 이제 순환해서 버리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로컬에서 생산해서 버리지 않고 먹게 되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먹고 서민들이 오히려 더 고기를 여러 가지 육가공식품이 싸게 나오니까 질이 낮은 고기나 가공식품들인 거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더 건강 문제도 양극화가 되는 축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순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한번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관심이 생기면 좀 더 들여다보시고 자료가 많으니까 그러면 나와 동물과 환경을 또 새롭게 보고 우리 삶도 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쉽게 너무 쉽게 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 게 이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 축산에서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죽이지 않고 내 손에 피나 똥을 묻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울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사실 직접 한다면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절대로 고기를 먹는 일은 편할 수 없는 일이고 편해서도 안 되고 근데 지금 너무 편해졌고 근데 그 편함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어딘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죠. 축산 현장 가보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악취 때문에 저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축산을 떠받치고 있는 거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이에요. 값싼 노동이에요.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직장이 바로 이제 축산 쪽이거든요. 비자도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닭농장이나 돼지 농장 가셨을 때 가장 충격은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굉장히 어떤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거기서 일을 하고 실제로 죽기도 많이 죽어요. 거기서 이런 노동자들이 돼지 똥 치우다가 많이 죽어요. 끊임없이 축산에서의 노동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가려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포장돼 있잖아요. 해피 카우, 뭐 즐거운 돼지 이런 거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직접 쓰는데 영어는 완전히 단어가 달라요. 카우가 비프고 저기 피그가 포크고 치킨이고 완전히 그러니까 대상을 분리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살아있는 것을 구분할 수밖에 없고 폴 맥카트니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도살장과 이 공장 축사를 유리로 돼 있어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많은 사람 채식을 할 거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볼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많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촬영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하는 영화는 그 벽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내가 먹는 게 어떻게 해서 오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조그만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데서 저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볼 책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감독님께서 직접 쓰신 사랑할까 먹을까도 영화 내용에 더불어 솔루션까지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신 책이어서 추천드리고요. 함께 좀 다양하게 좀 읽어볼 책으로 최재천 교수께서 쓰신 다윈지능 이 책은 생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어떻게 더불어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쓴 에세이신데 아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확하게 써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렸으면 합니다. 네. 우리는 닭 한 마리만 비슬거리기 시작해도 순식간에 닭장 안의 모든 닭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멀쩡해 보이는 닭들까지 몽땅 끌어다 묻는 것이다. 야생조류의 개체군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중 한두 마리가 감염돼도 좀처럼 전체로 번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르는 닭은 오랜 세월 특별히 알을 잘 낳는 닭들을 가려내는 인위 선택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비록 유전자 복제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진 않았어도 거의 복제닭 수준의 빈곤한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닭장 안으로 진입하기만 하면 모든 닭들이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닭은 원래 동남아시아 열대림에 서식하는 붉은 맷닭을 가축화한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대체 자식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 동물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닭은 오랜 세월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괴물이다. 그 괴물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들을 공격하던 바이러스가 언제부턴가 인간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먹는 치킨이 동물이 아니다라고 단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게 이제 인간의 기술이 이 공장식 축사를 만들어내면서 생태를 거스르는 일이 너무 많아졌고 그것이 역풍으로 우리에게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게서 하고 있어서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송 기자가 읽어주시니까 생각나는 글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그 노블레스라고 하는 잡지에 이영균이라고 하는 프리랜서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었어요. 옥자를 보고 나서 쓴 감상문이었는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돼지나 소, 고양이 등 동물의 생명을 인권처럼 여길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 또한 없다. 이 단순한 논리는 반려동물을 한 번이라도 키워본 사람이라면 단박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엔 접촉해본 적이 거의 없던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까만 눈동자의 동물이 자신의 이불 위를 사뿐사뿐 돌아다닐 때의 그 경악스럽고도 경이로운 감정. 그 동물이 자신의 가족과 얽히고 설키며 불러오는 일상의 독특한 균열. 그런 감정이 바로 동물이 결코 도구나 물건이 아니라는 증거다. 네, 너무 좋네요. 그쵸? 이래서 또 에피소드는 진지하게 가나요? 옥자하고 약간 교집합이 있어서 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교집합이 굉장히 많은 영화고요. 글로벌 기업이 이제 고기를 복제 동물을 만들어서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슈퍼돼지를 만들어서 그 새끼 돼지를 세계 각국의 이제 모범 농장, 이른바 모범 농장에 보내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우리 주인공 이제 안서연 배우가 연기하는 미자내에서 키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소유의 고기니까 이제 다 큰 옥자를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 옥자를 지키기 위한 미자의 모험이 펼쳐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미자에게는 옥자가 반려동물이잖아요. 가족이고 회사에는 옥자가 고기고 그래서 반려동물과 고기라는 정체성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옥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우리가 그 단절되어 있는 것들,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것들을 이 옥자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한번 보자 이런 뜻에서 이 영화를 만든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도 이 콜로라도의 거대한 도축장에 가서 견학을 했대요. 영화 제작을 위해서. 그래서 소 도축하는 과정을 낱낱이 본 뒤에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잡식가족의 딜레마랑 좀 상당히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미자라는 여성과 옥자라는 돼지의 어떤 교감, 마치 십순이와 저의 교감을 좀 떠올리게 했고요. 결국은 깔려있는 메시지는 그 식육 산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비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영화가 옥자이잖아요. 잡식가족의 딜레마랑 굉장히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듣자 하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극장에서 제 영화를 보고 가셨다는 흥문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언젠가 이제 다 보셔야 되겠네요. 본 감독님 만나면 혹시 저에게 확인하셔야죠. 잡식가족의 딜레마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 꼭 여쭤봐야겠네요. 꼭 여쭤봐야겠네요.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가 의사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 이제 동물해방전선이라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인이어서 주인공 미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잘 안 통하고 서로 딴 얘기하고 있고 통역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얘기가 이제 반전되고 이러는데 그 의사소통의 문제가 사실은 영화 속에서 어떤 인물도 서로 말이 잘 안 통해요. 같은 걸 놓고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고 유일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두 인물이 옥자하고 미자예요. 서로 귓속말을 얘기도 하고 심지어 저기 돼지 정말 똑똑하죠.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제인구달 박사님도 제 영화를 보시고 이렇게 메일을 주셨어요. 자기가 어렸을 적에 돼지나 닭들을 직접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돼지는 굉장히 지능이 높고 영리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거울을 알아보고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이건 뭐 인터넷 들어가면 동영상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그 고통을 줘서 훈련을 안 시켜도 너무나 영리해서 개 이상으로 IQ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손에 인터넷을 다 들고 다니고 먼 나라하고도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이 영화는 하고 있고 그것들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보면 설국열차라든지 이번에 기생충이라든지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봉준호 감독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인간이 대단히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의 오만이 어떤 위협을 우리에게 스스로 가져오고 있는가를 의사소통의 문제를 통해서 이 영화는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기로 태어나서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써 있어요. 고기로 태어나서 이 책은 쇠사슬에 매달리는 고기처럼 제목이 거꾸로 써 있는데 노동 에세이예요. 그래서 돼지 농장, 양계 농장, 개 농장까지 직접 이 작가분이 들어가서 그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면서 써낸 노동 에세이인데요. 제가 이 책 거의 줄치면서 읽는데 이 책은 밑줄을 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밑줄을 그으려면 다 그어야 되니까 빼놓을 문장이 정말 없었고요. 정말 놀라운 책이었는데 의사소통의 문제와 연관돼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캄보디아 노동자 쌍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한 달 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분을 떠나보내고 이 작가분이 쓰신 말인데요. 쌍남의 표정이 생각난다. 나나 다른 한국인과 말할 때 매번 떠올랐던 얼굴. 코를 향해 얼굴 근육 전체가 몰려든 모습이었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체적인 표현의 중간 단계에 있는 얼굴처럼 보였다. 우리는 한국어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첫 마디만 들어도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덕분에 그에 걸맞은 표정이라는 게 출발 신호를 들은 육상선수 마냥 튀어나온다. 하지만 쌍남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이 이해한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전체의 의미를 추측해야 했을 것이다. 그 다음 자신의 반응을 한국식 위계질서에 적당하게 다듬어야 했을 것이다. 잠깐 찡그려지기 위해서든 웃어 보이기 위해서든 그는 매번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듯한 그 표정은 내가 만난 이주 노동자들의 얼굴 속에 빠짐없이 박혀 있었다. 그래서 이 동물권을 이야기하는 이 책에서 노동자들의 의사소통을 얘기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옥자의 의사소통의 문제하고 깊이 연관되는 거 아닌가 해서 추천할 만한 도서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무슨 자리인가요? 집콕을 하면서 편안하게 너무 무거워지는 맞는 자리인데 갑자기 네.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우리가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몇 편이 있는데 게임 체인저스라고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영화인데요. 그 비건 운동선수들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뭐 육상 선수부터 철인 경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도 나오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다음에 뭐 그 보디빌더들까지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먹었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먹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 이후에 더욱더 놀라운 파워와 스피드와 이런 운동의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 그런 놀라운 운동이 직업인 선수 0.01초가 그쵸. 아니면 요 조그만 그 무게가 자기의 기록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그 한계에 도전하는 분들이 자기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채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작자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거든요. 기자 입장에서 게임 체인저스를 보면 이거는 설득력의 모범 사례인 거예요. 바로 설득당하는 작품이죠.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드는. 총 기자님은 얼만큼 설득당하셨나? 저는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고기 안 먹은 지. 정말요? 근데 이제 플렉서블하게 하거든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 몸 걱정도 사실 많이 되잖아요. 이 햄 철분, 뭐 동물성 철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전혀 걱정되지 않고 채식을 할 수 있는 편하게 되겠습니다. 와. 비슷하게 이제 육식과 건강의 문제를 아주 설득력 있게 다루는 What the Health라고 하는 다큐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신빙성 있는 그런 자료들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또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는 태평양 한복판의 미드웨이라고 하는 섬에서 문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공간에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들이 인간의 그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고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인데 비참한 장면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요. 또 그래서 영화 자체가 또 굉장히 아름다운 또 시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미니언이란 이제 지배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른 비인간 동물들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한 그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장면들이라서. 그리고 호아킨 피닉스가 나레이션을 맡았어요. 호아킨 피닉스가 주상시 이런 것들을 다 석권을 했잖아요. 이번에 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동물권 시위하러 가요. 그래서 부산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들한테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비질이 있거든요. 연미복을 입은 채로 바로 가서 거기서 같이 목소리 내고 굉장히 용기 있는 배우고요. 그분이 나레이션을 맡았어요. 도미니언. 도미니언. 호아킨 피닉스의 목소리를 만나보고 싶으면 또 도미니언을 보는 걸로. 그리고 산호초를 찾아서. 이거는 전 세계 그 형형색색의 바다의 그 산호들이 어떻게 기후 변화, 그러니까 그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어떻게 이렇게 백화 현상을 거쳐서 급속히 사라져서 죽어가는가에 대한 영화인데 산호도 동물이잖아요. 생태계 근간이 되는 생명체인데 산호들이 죽고 있어요. 전 세계. 해수면 온도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그 연쇄적으로 그 피해는 다 이제 인간이 얻게 될 거라서 사실 저는 코로나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기후 위기로 인한 재앙에서 비추어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하게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다 보면 코로나19 집콕하는 동안 완전 전문가 되겠어요. 철학자가 되고. 참에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꼭 생각해봐야 될 것들 그리고 좋은 매개체가 되는 걸 추천해 주셔서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주세요.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 또 기대하겠습니다.